오히려 동질적인 것들의 만남이 아니고 연결이 아니고 이질적인 것들이 연결될 때 그 서로의 영역, 서로의 세계를 바꾼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연결의 힘입니다. 자, 화가와 수학자의 만남인데요. 이 루카 파치올리라는 사람입니다. 저분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은 5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파치올리가 5살 더 많았어요. 이분은 이탈리아의 수학자였고, 그리고 또 프란체스코의 수도사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회계학의 아버지를 파치올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회계학이라고 부르는 것의 시작을 파치올리로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중장부라고 하는 그것의 개념을, 더블 레저라는 것의 개념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니스의 상인이 가능했던 이유가 파치올리 때문이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분인데, 이분이 1447년생인데 1497년이니까 만 50세 때 스포르자입니다. A인데 스포르자 공작의 전속 수학자로 이제 후원을 받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는 미술가나 음악가, 모차르트도 이제 귀족들의 후원을 받아서 자기 작품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미술가도 귀족들의 후원을 받아서 하거든요. 당시에는 그렇게 귀족들이 음악이나 미술, 학문을 후원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이분도 스포르자 공작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밀라노의 공작의 후원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이분이 만 50세 때예요. 근데 다빈치를 또 보죠. 이 사람은 5살 어렸는데 이분은 유명한 화가잖아요. 근데 이 다빈치가 는 1482년에,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이죠? 30살. 30살 때 스포르자 공작에게 후원 제안을 받아요. 그래서 전속 화가가 됩니다. 전속 화가일 뿐만 아니라 건축가였고 전속 엔지니어였어요. 그래서 스포르자 공작의 정원에 있는 그런 물을 퍼올리는 기계라거나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다빈치가 굉장히 다재다능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다빈치는 이론가가 아니라 실험가였습니다. 뭔가를 만드는 걸 잘하고, 뭔가 실험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어떤 경험적인 어떤 결론을 끌어내고 하는 걸 잘했어요. 이론가의 마인드는 아니었어요. 반면에 파치올리는 철저한 이론가입니다. 계산을 해서 어떤 것도 예측하고 이런 걸 잘했어요.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5살 많았지만 다빈치, 근데 결국 이 두 사람이 인생에서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어쩌다 보니 같은 스포르자 공작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후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빈치가 선배죠. 다빈치는 1482년 30살 때부터 시작했고, 파치올리는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1497년부터 후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같이 겹쳐요. 자, 그래서 이 화가와 수학자가 만났습니다. 이 스포르자 공작의 집에서. 밀라노에서 만났는데, 거기에서 이 두 사람은 함께 생활하고 함께 작업했고, 그러면서 다빈치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수학을 배웁니다. 항상 경험적으로, 실험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천재 화가라는 소리 들었고, 천재 엔지니어 소리를 들었는데, 근데 만들지 않고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걸 이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가 지금 1497년이면 다빈치가 몇 살이죠? 1497년이면 다빈치가 몇 살이에요? 45살. 다빈치가 45살이 돼서 이 사람을, 파치올리를 만나는데, 그때 이제 이 수학의 힘 또는 이론의 힘을 이해하게 돼요. 실험을 하지 않고도 예상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경이롭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실험가들이 처음으로 이론을 접할 때 느끼는 경이로움이거든요. 안 해보고서도 아십니다.
그래서 다빈치가 파치올리한테 수학을 배웁니다. 그때부터. 만 45살 때부터. 자, 이 두 사람이 그래서 협력을 시작합니다. 책을 같이 써요. 공저를 하는데요. 이게 평생을 이 화가로서, 그리고 이 엔지니어로서, 건축가로서, 실험가로서 살아왔는데, 다빈치는 이 루카 파치올리가 이 책을 쓸 때 거기 같이 이제 협력을 하게 돼서 사파를 그립니다. 이 디비나 프로포르시오니오네라고 하더라고요. 신성한 비례. 영어로는 디바인 프로포르시오니오. 신성한 비례라는 책을 이 파치올리가 쓰는데, 신성한 비례라는 게 뭘까요? 황금비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는 신성한 비례라고 생각했어요. 황금비가 뭔지 알죠? 이 비율이 어떤 비율을 갖게 되면 우리 눈에 가장 좋아 보인다. 이런 게 오랫동안 화가들이 믿었던 거거든요. 이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이 신성한 비례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어요. 혹시 이 자리에서 황금비의 정의를 아는 사람? 골든 레시오, 황금비가 뭐예요? 어떤 비율일 때 보기 좋다고? 다빈치가 나중에 인체를 그릴 때도 이 황금비로 그려요. 그게 눈에 보기 좋으니까. 황금비의 정의 혹시 안 알려줄 거야.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 황금비는 골든 레이쇼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비율인데 수학에는 황금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신성한 비율들이 있습니다. 이 비율들에 대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원근법에 대한 얘기도 해요. 원근법이 뭐죠? 그림에서 이렇게 멀어지면 점점 그러니까 마치 이 레일이, 그러니까 철도 레일이 평행한데, 근데 그림에서는 서로 마치 지평선에서 만나듯이 보이는 게, 그걸 표현하는 게 원근법이죠. 원근법이 언제쯤 출현했을까요? 원근법이 한 15세기 정도에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한 2000년 동안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원근법 없이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원근법이라는 게 당시 화가들에게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인류 역사 2000년 동안 이 인류를 지배했던 기하학이 유클리드 기하예요. 근데 유클리드 기하학에는 모든 것이 유한합니다. 유클리드 기하에는 무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행한 두 선분은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유한한 평행한 두 선분은 만나지 않죠. 하지만 무한한 평행한 두 선분은 마치 철도 레일처럼 지평선 끝에서 만나잖아요. 평행한 두 선분도 만나요. 하지만 유클리드 기하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에는 무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에서는 평행한 두 선분이 지평선에서 만난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근법이 없어요. 그래서 원근법이 출현한 건 중세 이후인데, 그래서 그 원근법을 기하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클리드 기하는 안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체계화시켜서 수학으로 만들어낸 사람은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이 17세기에 와서야 겨우 이게 수학적으로 체계화됐어요. 사형기하라는 걸 만드는데. 근데 그 전까지는 개념이 없었고, 여기서 이 파치올리가 그 원근법을 이 책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기술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원근법을 수학적으로 이 책을 통해서 이해하고 자기 그림으로 그다음부터 표현해요. 그래서 원근법을 굉장히 멋있게 표현하기 시작한 초기 화가 중에 하나가 다빈치예요. 그러니까 수학자와 화가의 협력이 만들어낸 책이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낸 작품들이 다빈치의 그림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 두 사람의 인생이 만약 교차점이 없었다면 한 사람은 훌륭한 수학자고 한 사람은 훌륭한 화가로 남았겠지만, 이 두 사람의 인생이 교차점이 생기면서 서로 상이한 영역이 만나면서 그림에서 원근법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게 되고, 그 다음에 황금비 같은 그런 신성한 비례들이 그림에서 이 미술에서 사용되는 그런 계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근대 미술을 바꿉니다.
영역의 지금 이 만남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은 확률론의 탄생입니다. 확률론, 혹시 확률을 배운 사람? 고등학교에서 배웠겠지? 고등학교에서 확률은 다 배웠죠? 네. 그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의미하는 건데요. 각각 10,000원씩 낸다. 두 사람이 서로 10,000원씩 냈어요. 판돈이 얼마예요? 20,000원이죠? 자, 20,000원 갖고 게임을 해요. 그러니까 동전 던져가지고 앞면 나오면 A가 1점, 뒷면 나오면 B가 1점, 해가지고는 7점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20,000원 다 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다 독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all or nothing 게임이에요. 20,000원을 먹느냐 아니면 다 잃느냐 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 게임을 하면서 뭘 질문하냐면, 그런데 A가 앞면이 더 많이 나와서 A가 5점을 나왔고 뒷면이 3번 나와서 B가 3점이 나왔어요. 아직 7점 안 됐죠, 아무도? 그러니까 아직은 게임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게임이 갑자기 중단됐어요. 엄마가 이제 도박하는 거 알아가지고 와서 이제 혼내가지고 걔를 끌고 갔어요. 자, 게임이 중단됐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러면 그 판돈 20,000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돈을 아직 게임이 안 끝났는데, 게임이 끝났다면 한 사람이 다 갖는 건데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눠줘야 되나? 질문이 이거였어요. 이 돈을 어떻게 나누는 게 페어한가? 질문 이해했죠? 자, 그런데 파치올리의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이건 상식적이죠. 현재 A가 더 이기고 있잖아요. 5대3으로. 그러니까 돈도 총액 20,000원을 5대3으로 나누는 게 필요할 것 같죠? 이게 파치올리의 답이었어요. 5대3이겠네. 20,000원 곱하기 8분의 5를 주고 8분의 3을 B한테 주고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없죠? 근데 파치올리는 그렇게 아까 그 책에서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런데 그 뒤에 한 100년 지난 다음에 이탈리아의 또 다른 유명한 수학자인 타탈리아가 아니라고, 그거 틀렸다고 그러면서 새로운 그 풀이를 제안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직 게임이 안 끝났는데 뒤쪽 현재 5대3이지만 다음번 4번 연속 B가 이길 수도 있잖아요. 다음번 연속 테일이 나올 수도 있죠, 공전에. 그럼 B가 이길 거 아니야. 그럼 B가 20,000원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아직 결정도 안 된 걸 가지고 현재를 기준으로 나눈다는 게 공정하지 않다. 20,000원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 온당하지 않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자, 아까 얘기했던 요 책, 이 수마드 아리트메티카가 야기시킨 논란입니다. 이게 수학적 논란이었습니다. 이게 몇백 년 동안 수학계를 혼란시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 답을 못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자, 이게 그래서 몇백 년 동안 유럽 수학자들을 혼돈에 빠지게 한 문제예요. 현재를 기준으로 나누는 게 맞냐 안 맞냐에 대한 아주 대규모 논쟁을 일으킵니다. 이 문제가 결국은 17세기에 해결됩니다. 두 사람 다 17세기 수학자들이, 17세기 사람들인데요. 페르마는 프랑스의 법률가입니다. 그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 나오는 그 페르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법률가고요, 노이였고, 틈틈이 수학을 하는 걸 좋아했던, 취미가 수학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디오판티누스라는 사람이 썼던 그 책, 옛날 그리스 시대의 그 철학자인 디오판티누스가 쓴 책을 읽다가 그 여백에다가 나 이거 답 아는데 뭐 이렇게 썼는 거가 결국은 나중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라는 유명한 문제가 돼요. 그리고 파스칼은, 이 사람은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이자 화가입니다. 아까 말했던 원근법을 처음으로 수학적으로 설명한 사람입니다. 사형기하라는 걸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파스칼은 종교적 열정을 가득 찬 사람이었고 실제로 수도원에서 출신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페르마가 좀 더 나이가 많아요. 페르마가 22살이 많아요. 그 당시로는 거의 아버지 뻘이죠. 이 두 사람이 같은 프랑스에 있었는데 얼굴을 본 적이 없고 서신을 교환합니다. 아까 말했던 점수 문제, 파치올리가 냈던 그 문제에 대해서 한 200년이 지금 흘렀거든요. 둘이 열심히 이제 토론합니다.
이게 그 서신을 모은 책입니다. 이게 파스칼과 페르마가 주고받은 편지. 1654년에 두 사람의 편지를 주고받는데 그때 페르마는 몇 살이에요? 53살, 53살이고 파스칼은 몇 살이죠? 31살. 31세의 파스칼과 53세의 페르마가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아까 그 문제를 논의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 그래서 페르마와 파스칼의 답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현재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자. 이게 답입니다. 현재 5대3이야. A가 5점이고 B가 3점이야. 현대를 기준으로 나누자가 원래 그 파치올리의 답이었어요. 근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미래를 보자. 지금부터 A가 7점을 먼저 달성해가지고 2만 원을 다 가져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 다음에 B가 지금부터 현재 3점인데 지금부터 4점을 얻어가지고 7점을 먼저 만들어서 2만 원을 독식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미래를 보자.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B가 이기려면 지금부터 4번을 D가 테일이 나와야 돼요. 헤드 테일에서 테일이 4번 나오는 거가 이런 4번이 나오거나 아니면 5번이 나와야 지금부터 해가 그래야 이기거든요. B가 이기려면 그러니까 총 헤드 테일 막 나온다고 할 때 5개를 하면 총 32개의 경우가 있어요. 그죠? 헤드, 모듈의 헤드, 테일, 뭐 이런 거 다 따지면 32개가 있어요. 이거 파기, 알죠? 근데 그 중에서 B가 이길 경우는 요 4개, 6개죠? 이 경우에는 테일이 3개보다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깁니다. 4개나 5개 나오니까. 다시 말하면 B가 이길 확률은 총 32개 중에서 6개예요. 먼저 지금부터 4점을 만들 확률이. 그러니까 B가 이길 확률이 이만큼이고 따라서 A가 이길 확률은 나머지예요. 다시 말하면 현재 5대3인데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미래를 보자. 미래에 A가 이길 확률은 16분의 13이고 B가 이길 확률은 16분의 3이니까 비율을 13대 3으로 나눠야 된다는 게 답입니다. 이길 확률을 기준으로 미래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발상의 전환이고 이게 수학에서는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확률이라는 개념이 출현한 게 있다는 이때예요. 다시 말하면 A가 받을 돈은 총 2만 원 중에 16분의 13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13대 3으로 나눠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현대의 언어로 요즘의 수학적인 언어로 말한다면 기대값만큼 받아야 한다. 자, 고등학교 다 다녔죠? 기대값의 정의가 뭐죠? expectation value. 총 available한 총 값을 곱하기 확률. 이게 기대값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2만 원 곱하기 이거가 A가 받을 기대값이 A의 기대값이에요. B의 기대값이 2만 원 중에서 B가 이길 확률. 다시 말하면 기대값만큼을 받아야 한다. 현재 내가 5대3이니까 우리 둘이 내가 5만큼을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미래에 내가 받을 기대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그걸 받아야 된다. 현재의 관점이 아니라 미래의 관점으로 해야 된다는 게 발상의 전환이었고 그게 수학에서는 확률론의 출발이었어요. 이게 확률론의 시작이에요. 그 뒤에 그래서 확률론이 역사를 따져보면 확률론이 언제 시작됐냐고 말한다면 언제 시작됐어요? 1654년 파스칼과 페르마가 주고받은 서신에서 이 문제가 해결된 해가 확률론이 시작한 거예요. 얼마 됐죠? 360년? 그죠? 360년 된 거가? 365년이네. 365년 됐습니다. 확률론. 그때까지. 그러니까 우습죠? 너무나 쉬운 문제인데 제가 학생들에게 한두 장의 슬라이드로 이 개념을 설명했는데 이 개념이 출현하는데 200년 걸렸어요. 풀고 나면 당연하지만 그 200년 동안 이거는 그러니까 그 유럽의 수학자들을 그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문제예요. 별거 가지고 다 절망하지. 근데 그때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절망했어요.
우리가 이런 문제 못 푸는구나. 네, 그래서 현대 확률론이 이때 탄생합니다. 지금 제가 말했던 것의 요지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아까 그 파치올리와 그 다빈치처럼 같이 갑자기 생활하게 되면서 같은 공간에서 있게 되면서 격렬한 상호 반응이 생기면서 그 미술에서 어떤 수학에서 어떤 혁신이 일어나는 그런 사례였고요. 지금 이 사례는 서로 역시 얼굴도 못 본 사람이 한 사람은 법률가이고 한 사람은 수학자인데 이 두 사람이 그 서신을 통해서 200년 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리고 실제로 해결하는 그 새로운 완전 학문 분야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그 연결이 만들어내는 어떤 기적이죠. 이 문제는 인도에 교육받지 못한 천재와 케임브리지의 저명한 수학자가 교유한 사건입니다. 역시 연결인데요. 라마누자는 인도에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1887년생이고 하디는 당대의 석학이었고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였고 유럽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교육받은 사람. 1877년생입니다. 두 사람은 10살 차이가 납니다. 하디가 나이가 더 연장자였어요. 그래서 10살 어린 젊은 라마누자니 당시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죠? 19세기니까. 그러니까 식민지에 있는 어떤 젊은 청년이 어느 날 하디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라마누자는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그 대학도 다니다가 중퇴했나 그렇고요. 그러니까 브라만이어서 브라만이라는 건 카스트 제도,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상단이에요. 주로 그 성직자가 브라만인데 브라만이에요. 각종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취미인 거예요. 그래서 풀 때마다 자기 노트에 적었어요. 그래서 라마누자는 굉장히 많은 방대한 노트를 갖고 있었는데 그 안에 다 이상한 것도 적혀 있죠. 어느 날도 이제 다른 사람, 자기 그 보스, 직장의 보스가 너 맨날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케임브리지의 유명한 수학자한테 한번 네가 한 걸 보여주고 한 평가를 받아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편지를 보냅니다. 그 방대한 노트 중에서 자기 생각에 가장 자기의 자랑할 만한 업적 하나를 딱 뽑아내요. 그래야지 그거를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하디한테. 하디가 받고 처음엔 농담하는 줄 알아요. 너무 그게 놀라운 업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너무 궁금한 거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초청장을 보내요. 경비를 비용을 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이제 지내게 됩니다. 교육받지 못한 라마누자와 당대의 석학 하디가 같은 공간에서 지내게 돼요. 케임브리지에서,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근데 영화에 이 두 사람이 얘기 다른 영화가 있습니다. 무한대를 본 남자. 혹시 무한대를 본 남자를 본 사람? 영화 한 명? 학생이 아니잖아. 학생 중에 무한대를 본 남자 본 사람 한 명도 안 봤어? 상영했었는데 좀 영화를 보고 그래. 궁금한 생각으로. 자, 영화 장면인데요. 영국에서,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게 자기 집이죠. 여기 부인이에요. 이 땅바닥에서 수학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동료들과 이 수학에 관해서 품격 있는 대화를 하면서 수학 학문을 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이에요. 하디. 이 두 사람을 다룬 영화예요. 이 영화에는 조연도 좀 있는데요. 이 세 사람 다 수학자들인데, 이 사람이 이제 리틀우드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이고, 이 사람은 버트란드 러셀입니다. 러셀은 들어봤죠? 러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철학자이자 작가이고, 하지만 원래는 수학자였습니다. 이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눈 장면이 나와요. 이 버트란드 러셀이 원래 케임브리지의 수학 교수였고요. 그런데 이분이 반전 운동을 해요. 전쟁 반대.
반전 운동을 하다가 그 케임브리지에서 파면됐습니다. 나중에 파면돼서 이제 뭘 하고 살지? 그러다가 책을 열심히 써요. 그리고 반전 운동을 계속하고 그러다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직장에서 해고되는 게 꼭 나쁜 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 케임브리지에 계속 있었으면 아마도 그냥 뭐 꽤 알려진 정도의 수학자로 아마 인생을 끝났을지도 몰라요. 세상들은 모르죠. 이 사람을 이걸 다룬 영화인데 이 사람이 결국은 그래서 가서 영국에 가서 같이 지내면서 이러한 업적을 쌓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라마누자는 그러니까 오일러 이후로 가장 천재적인 수학자로 불리고 그리고 당대의 풀리지 않았던 난제들을 해결합니다. 영국에서 인도에서 하디한테 보냈던 자기가 증명한 자기 업적 중에 가장 주옥 같은 업적 하나를 골라서 보냈는데 그게 이제 프라임 넘버 티어럼이에요. 소수 정리. 소수라는 거는 규칙이 없이 분포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소수가 뭐예요? 1과 자기 자신들밖에 나눠지지 않는 수. 1, 3, 5, 7, 11, 13 이런 거죠. 1은 아니지. 2, 3, 5 여기 붙어 있고 7 붙어 있고 11 좀 붕 뜨고 13 붙어 있고 그런 다음에 17 또 붕 뜨고 소수들은 규칙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소수의 분포는 어떤 때는 붕 뜨고 어떤 때는 붙어 있고 근데 그 소수들의 분포가 막 커질수록 지멋대로인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규칙이 있다. 그게 소수 정리예요. 이거는 고대 그리스 시대 때부터 수학자들이 궁금해하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이 무명의 인도 청년이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디한테 편지로 보내거든요. 하디가 너무 궁금해서 이 어떤 인간인지 그래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이 있게 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수학이 바뀔 정도 수준의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냥 무명의 그냥 아마추어 수학자로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하디도 아마 그냥 당대에 그냥 이름이 알려졌던 정도 수학자 그 뒤도 아마도 잊혀졌을 수학자가 됐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만나면서 수학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가 지금 세 개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렸죠. 제일 처음에는 파치올리와 다빈치의 만남.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지? 파치올리가 낸 전수문제를 가지고 페르마와 파스칼의 만남. 세 번째는 라마누자 수학자, 무명의 수학자, 교육받지 못한 천재 라마누자과 당대에 속한 하디의 만남. 서로 상이한 사람들의 만남이 그 분야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그런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연결이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동질적인 것들의 만남이 아니고 연결이 아니고 이질적인 것들이 연결될 때 서로의 영역, 서로의 세계를 바꾼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연결된 세상이라는 것, 협력하는 지성이라는 것들을 아까 지금 세 개의 에피소드가 세 개의 사례가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보니 저는 수학자여서 제가 아는 사례들이 수학에 관계된 사례들이 대부분이어서 오늘 제가 예를 들었던 세 개는 대부분 다 수학의 사례들인데요. 다른 분야에도 물론 많습니다. 근데 제가 좀 더 자신있게 설명드릴 수 있는 주제들이 이런 주제다 보니 제가 그쪽에서 줄 사례를 찾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 개인사입니다. 이건 T는 이제 세 개의 사례가 있었고 네 번째 사례를 들고 싶은데 네 번째 사례는 유명한 사람 얘기가 아니라 이제 박형주라는 사람의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연결의 경험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제가 1986년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내가.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갔어요, 미국에.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니다가 중간에 이제 군대를 가기로 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휴학을 했어요. 대학 미국에서 한국에 돌아와서 군대를 이제 하고 그러고 나서 복학을 한 93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다시 돌아간 거예요. 복학을 했는데 사실 그 전에도 스토리는 많았는데요. 이제 원래 계획은 빨리 공부를 해서 박사를 먼저 받고 나중에 군대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러니까 공부는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근데 연구는 공부랑 좀 다르더라고. 공부는 그냥 하라는 거 열심히 해서 딱 하면 되는데 시험도 잘 보고 숙제 잘 하면은 그 공부 잘 하거든요. 근데 연구는 달라서 이 지구상에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것을 하나를 새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인류가 아직까지 몰랐던 어떤 거 하나를 새로 만들어내야 되고, 새로 어떤 인류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어떤 문제 하나를 풀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공부하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예측 불가능하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좌절하고 힘들었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20대 중반, 후반, 이때 중반인데, 너무 공부가 진전이 안 되고 연구가 진전이 안 돼서, 군대부터 가자. 그래서 이제 휴학을 하고 한국에 와서 군대 갔어요. 근데 일종의 도피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그러고 나서 돌아간 게 93년인데, 돌아갔더니 내가 다녔던 대학은 주립대학이었어요. 그래서 주정부의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곳이었는데 그 당시 캘리포니아 주가 재정적인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미국은 주정부가 재정적인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파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가 파산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래갖고는 대학에 주는 재정 지원금을 막 줄였어요. 그 바람에 장학금도 굉장히 줄었어요. 그래서 저학년 중심으로 장학금을 주겠다라는 정책을 그 대학이 씁니다. 그때. 그래서 고학년은 안 준다고 발표를 해요. 저는 이제 고학년이었죠. 그래가지고 장학금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생에는 위기가 왔어요. 등록금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특히 유학생은 비거주자 투이션, 난외생 투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줄 때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재정 지원이 끊기고 장학금이 끊겨서 좀 한 6개월 버텼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돈이었고.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틀에 햄버거 하나로 버텼어요. 그다음 한 6개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일생 동안 먹을 햄버거를 그때 6개월 동안 다 먹었어요. 그 뒤로 제가 한 10년 동안 햄버거집 근처도 안 갔습니다. 제가 지금도 맥다널이나 버거킹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생에서 고생했던 때인데요. 인생 최대의 위기였어요. 연구도 한 개도 없고, 그 다음에 장학금은 끊기고, 방법이 없는 거죠. 등록금은 내야 되고,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 박사학위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그래서 이제 공부 그만하고 한국에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하지? 이거 평생 동안 학교 바깥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때까지 뭘 하고 살지 그러다가 이제 그래 나는 수학을 공부했으니까 어디 학원 선생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짐을 싸고 학교에 이제 연구실이 있으니까 학교 랩에 이제 짐 싸러 갔습니다. 이제 한국을 갈 날이 며칠 안 남았고 가가지고는 이제 학교에 짐 싸러 간 날이에요. 그 학교에 제가 자주 가던 카페테리아 학교 안에 있는 거기 이제 갔어요. 야외 카페테리아에.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커피를 시켜서 마시는데 그 커피가 이제 제 이틀치 식사예요. 이틀치 식사를 커피 한 잔으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옆 테이블에서 어떤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근데 이상하게 그 인생에서 지금 거의 이제 인생의 최저점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절망의 와중에 있었는데 옆에서 말하는 얘기가 이상하게 다 들리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수학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꾸면은 그게 이미 70년대 해결이 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도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그게 70년대 해결이 된 문제입니다. 수학에서는 콜렌서슬렌 티어렘이라고 합니다. 콜렌서슬렌 정리.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한 거예요, 거기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신기해요. 정말 절망의 와중에 인생 거의 포기한 듯이 이제 짐 싸갖고 한국에 갈라 며칠 안 남은 사람이 뭐하러 옆 사람들 말을 다 듣고 또 그걸 끼어들었을까. 모지라죠.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날 만났던 분이 며칠 뒤에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분이 알고 보니까 전자과 교수더라고요. 몇 분이 같이 있었던 중에 한 사람이 네가 말한 거 찾아봤더니 너무 어렵더라, 너무 못 읽겠더라. 그러니까 네가 한번 우리 랩 미팅에 그룹 미팅에 와가지고 한번 설명 좀 쉽게 한번 해줄래? 그러더라고요. 할 일도 없고 이제 곧 한국 가야 되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이거 굉장히 좋은 이게 아이디어다. 이걸 가지고 전자공학에서 신호 처리 문제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가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콜렉서스 멤버이라는 게 1974년인가 콜렉이 이 문제를 갖고 필드상을 받았어요. 필드상은 수학에서 노벨상 같은 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수학에서도 한 50년 걸리던 문제를 해결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였는데 당연히 이 공학하는 사람들, 엔지니어들이 읽기 힘든 부분이죠. 근데 그분이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근데요, 저는 한국 가야 되거든요. 그랬어요. 같이 자기랑 같이 공동 연구를 하자고 그러시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졸업하고 취직하는 거냐고. 그래서 졸업은 못했지만 취직은 알아보려고요.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그럼 졸업은 아직 안 했는데 왜 한국을 가는데? 근데 그래서 저기 장학금이 끊겨서 더 버틸 수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직장을 알아보려고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돈이 없는 거야? 그러면 세상에서 해결이 가장 쉬운 문제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야. 대부분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연구비가 여유가 있으니 너한테 연구 장학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나랑 같이 하자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RA라고 합니다. Research Assistant. 그래서 제가 그분의 RA가 됐습니다. 그래서 월급도 제가 수학과에서 TA 할 때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이 받게 됐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는 비행기표도 취소했고 남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논문을 썼습니다. 그분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를 제가 해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제가 졸업 논문을 썼는데 제 졸업 논문은 그래서 1부와 2부가 있습니다. Part 1, Part 2. 1부는 이 대수기하라고 하는 제 원래 전공 수학 논문이고 2부는 그걸 가지고 신호 처리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이런 거예요. 신호 처리. 두 개의 그러니까 순수 수학과 전자공학이 같이 들어있는 이제 박사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이분이 제 공동 지도교수가 돼서 저는 지도교수님이 수학과에 한 분, 전자과에 한 분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교수가 됐고 보다시피 지금은 이제 대학교 총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시절을 생각하면 밤에 자다가 갑자기 이게 악몽이죠, 악몽. 인생에서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그 길을 벗어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거의 이적같이 문제가 해결됐지만 아마 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난 이 문제가 해결됐을까 생각해보면 제 생각에는 옆 테이블에서 하는 아무 쓸데없이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얘기들을 내가 귀다가 괜히 들었고 게다가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에 무슨 오지랖인지 끼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말은 남의 대화에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끼어들어라. 오지랖이 너를 살린다.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하는 데 급급하게 돼요. 끊임없이 남의 얘기를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끼어드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기회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 당시 그 옆 테이블에 제가 귀 기울이지 않았고 많이 껴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악몽처럼 들 때가 있어요. 인생이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물론 한국에 와서 내가 대치동의 유명한 강사가 됐을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됐을 수도 있죠. 그 세상 일은 모르는 거죠. 하지만 안 행복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을 못했잖아요. 공부를 마치지 못했고.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끼어드셔야 돼요. 반복하자면. 자,
제가 작년에 2월 1일자로, 2018년 2월 1일자로 제가 아리대학교 총장에 취임했는데요. 이게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5일 지난 다음에 2월 6일자 기사입니다. 제목이 이래요. 의학, 공학, 자연과학, 경계 무너져.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신문에 그 일면 전면 인터뷰 기사였어요. 제가 그 취임하고 나서 며칠 뒤였어요. 이 신문 뒤적이다가 봤는데 갑자기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목도 범상치 않았지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 거예요. 아주 큼지막한 사진이 신문에 써 있었는데 이분이 이 기사가 뭐였냐면 그 다보스 포럼이라고 알아요? 스위스에 사는 다보스 포럼에 저 매경의 기자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로잔 연방공대 스위스의 세계적인 대학입니다. 스위스에는 연방공대가 두 군데인데 쭈리 연방공대, 그다음에 로잔 연방공대, EPFL이라고 해요. 그 EPFL과 ETH 두 개인데 로잔 연방공대 총장님이에요. 이분을 그 매경 기자가 인터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전면 인터뷰 기사로 실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취임하고 며칠 뒤에 신문보다가 갑자기 본 거예요. 이분이 버클리에서 제가 만났던 전작가 교수님, 제 지도 교수님. 그러니까 저를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구해준 은인.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굉장히 가끔 제가 이메일 연락은 드리고 그랬지만 안 뵌 지가 20몇 년 됐는데 제가 97년도인가에 플로리다에서 아마 학회에서 한번 뵌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이분을 제가 총장에 취임하고 5일 뒤에 신문에서 우연히 봤어요. 제 의뢰를.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니, 왜 총장에 취임하신 거 몰랐다. 왜 안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원래 이제 겸손하신 분이니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의 메시지도 결국은 여러 분야들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었고, 저랑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순수수학인 이 배수기하라는 순수수학과 신호철이라고 하는 전자공학의 어떤 분야가 아무 연관이 될 리가 없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 신기하게 연결이 돼서 전자공학의 오랜 난제를 해결하는 수학에서 이미 해결된 문제가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연결의 경험을 저도 했는데 이분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한 경험을 한 어떤 저에게는 선생님이자 동지인데 또 어쩌다 보니 이분 또 굉장히 세계적인 대학의 또 총장님이 되셨더라고요. 제가 지난달 한 달 전에 스위스에 갔습니다. 다른 학회에 참석자 갔는데 가는 길에 로잔에 들러서 이 선생님을 뵙고 왔습니다. 지난달 9월 초에 스위스 로잔입니다. 이건 저죠? 이분이 마틴 빈턴 제 선생님. 그래서 지금 EPFL 총장님이시고 그래서 세상이 참 좁다. 그래서 저는 아까 앞에 제가 세 개의 연결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제 개인의 경험이죠. 수학과 순수 수학과 전자공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신기하게 연결돼서 당시 이 가난한 어떤 유학생을 살려준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가능하려면 남들의 대화에 귀 기울이고 끊임없이 남들의 대화에 끼어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기회는 안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저도 아까도 말했지만 악몽을 꾼다면 그날로 돌아가서 똑같이 옆 테이블에 떠들고 있는데 내가 그 테이블에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나의 문제로 좌절에 사로잡혀서 한국 가서 뭐 하지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게 정확히 악몽이죠. 그랬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장기한용역의 연결에 지금까지는 제가 어떤 사람들의 연결의 사례들이고요. 이제 분야의 연결의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실 빌란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유명한 세계적인 수학자이고요. 2010년에 필즈 메달을 받았습니다. 필즈 메달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벨상 같은 수학에서의 최고상입니다.
맨날 헐리우드 가서 이렇게 배우들 따라다니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치도 교수님이, 그 스탠리 어셔 교수가 너무 한심했대요. 저 자식은 도대체 뭐가 되려고 저러나, 공부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썩 공부를 잘 못하다가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겨우 박사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교수님이 그냥 봐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분이 맨날 헐리우드에 가서 노는 것처럼 보였는데 연구도 자기는 헐리우드하고 관계된 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나봐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 어디 그 연구원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런 걸 만들었어요. 캐리비아의 해적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캐리비아의 해적은 알죠? 영화. 거기 나오는 이렇게 파도가 막 몰아치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이 이게 직접 바다에 가가지고 뭐 주구장창 1년쯤 기다리다가 재수있게 찍은 장면은 아니겠죠? 그럼 저 뭐예요? CG인가? CG 아닙니다. 이거 컴퓨터 그래픽스 아니고요. 어떻게 찍은 거냐면 유체역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유체역학, fluid mechanics. 원래 수학의 분야였는데 지금은 뭐 이제 공학으로 많이 넘어갔지만 기계공학이나 이런 데서도 유체역학을 하죠. fluid mechanics라고도 하고 요즘은 hydrodynamics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유체역학은 원래 그 항공기 회사가 많이 해요. 보잉사 같은 경우 유체역학 전문가가 약 2,000명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면 항공기 설계할 때 비행기가 빨리 달리면 이 공기 움직임이 마치 그 물이나 기름처 움직임 같이 유체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항공기 설계할 때 유체역학을 꼭 써야 돼요. 이 유체의 움직임을 다루는 수학인데. 근데 이 유체역학의 기본 방정식이 유체역학의 기본 방정식을 사용하면 유체역학의 방정식은 다 이제 미분 방정식이에요. 편미분 방정식, PD라고 해요. 유체역학의 방정식을 사용하면은 지금 물의 움직임이 이런데, 물의 모양이 이런데, 거기다 바람 방향으로 다 넣으면은 0.1초 후에는 모양이 어떻게 바뀔지, 0.2초 후에는 어떻게 바뀔지 예상할 수 있어요. 이 편미분 방정식을 풀면. 그걸 풀어가지고 지금 모양에서 0.1초 후의 모양, 0.2초 후 모양을 화면에다 탁탁탁탁 해서 뿌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CG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직접 바다에 가서 직접 저런 장면을 직접 찍어도 나중에 영화로 이렇게 화면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 그렇게 리얼하지 않대요. CG로 해도 그거보다 낫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리얼하지 않은데 이렇게 해서 만들면 나비어-스톡스 방정식이라고 해요. 이 유체역학 기본 방정식이 나비어-스톡스 방정식을 직접 풀어가지고 이렇게 표면에 뿌리면 어떤 다르게 만든 장면보다 더 리얼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영화가 성공했거든요. 역사상 가장 돈을 많이 번 영화 30개 중에 탑 30 중에 캐리비아의 해적이 2개가 들어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성공한 영화거든요.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번 영화 30개 중에 넘버 1이 뭘까요? 추측해봐, 넘버 1.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번 영화가 뭘 것 같아요? 입장료 수익만, 나중에 뭐 인터넷 다운로드 이런 거 말고, 캐릭터 판매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입장료 수익만 따져서 역사상 제일 많은 돈을 번 영화가 뭘 것 같아요? 그냥 추측. 넘버 1이 요즘 영화 아니에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아직까지도 이 넘버 1입니다. 요즘 돈으로 환산했을 때. 넘버 2는 뭘까요? 넘버 2는 아바타. 아바타는 요즘 영화죠. 이런 건데, 근데 그 넘버 30개 영화 중에 캐리비아 해적이 2개가 있어요. 이 정도 돈 많이 번. 캐리비아 해적이 이제까지 6개가 나왔는데, 6개가 번 돈이 30조가 넘는답니다. 엄청나게 벌었거든요. 근데 그 30조에 기여한 게 이 사람이 그렇게 기여한 거예요. 이 물이 나오는 장면 대부분 다 이 사람이 만든 소프트웨어 썼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헐리우드를 연결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계적인 대학 스탠포드 교수가 됐고, 그리고 굉장히 백만장자가 됐고, 이 사람이 만든 그 유체역학을 이용해서 영화를 만드는 그 소프트웨어가 헐리우드 웬만한 다 스튜디오에 다 있다고 그러거든요. 백만장자가 됐고, 게다가 아카데미상을 2번 받았습니다. 아카데미 기술상을. 이 사람 그 블로그에 가보면
자기 아카데미상 처음 받았을 때 막 그 자랑하는 게 막 장면이 막 써 있어요. 막 자기 자랑. 거기 보면은 자기가 아카데미 기술상은 보통 유명한 배우들이 와서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예로운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첫 번째 받을 때그 제시카 알바가 줬대요. 이 사람 첫 번째 아카데미상 받을 때. 그래서 거기 이 사람 블로그에 자기가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자기 30cm 앞에서 1피트 앞에서 봤다. 뭐 이런 걸 막 자랑으로 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이한 영역을 연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영화와 수학을 연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내가 얘기하는 사례는 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예외는 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이 사람의 지도 교수를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은 제가 요즘 염색을 하다가 안 해가지고 좀 이게 원래 제 머리 색깔이에요. 지금 계속 이제 요즘 최근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몇 달 뒤면 저도 다시 저 색깔로 돌아갈 겁니다. 이분인데요. 이분이 제임스 아이언스입니다. 2014년 세계 부자 순위 88위였습니다. 재산이 20조가 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100위 정도 되거든요. 이건희 회장보다 부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하버드 수학 교수였고, 이 사람 이름이 붙은 이론이 있어요. 트랜스사이먼스 이론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도 이론 분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 세계적인 수학자였습니다. 적당히 유명한 수학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수학을 그만두고 투자회사를 만들었는데,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고 이거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제임스 아이언스는. 그래가지고 억만장자가 됐는데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계량 투자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의 성취를 가지고 다른 분야에 진출한 사람들 사례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로 가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 영화 산업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영화 산업을 바꾼 사람,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그 다음에 갑자기 그 교통 문제로 가가지고 도시를 바꾼 사람, 갑자기 뇌과학으로 가가지고는 이 자폐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거기다가 갑자기 또 정치로 가가지고 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정책을 현재 주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자기 분야를 벗어나서 여러 분야를 연결하는 사람들의 사례는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크게는 두 개였는데요. 서로 다른 아주 완전히 상이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혁신을 이룬 사례, 제가 아까 제 것까지 포함시켜도 된다면 4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여러 영역을 연결하는 연결자 역할을 한 사례들이 몇 개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가지고 생각하는 게 21세기는 지식의 출현이 너무나 많아져서 어차피 그걸 다 배울 게 아니라면 어떤 의미에서는 지식의 총량이 너무 많다 보니 이제는 지식의 시대가 아닐지도 모른다. 출현 속도가 너무나 빨라지고 있죠. 오히려 그 방대한 지식으로부터, 방대한 정보로부터 유의미한 것들, 나의 문제에 렐리먼트한 것들을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엘빈 토프와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미 50년 전에. 오늘날의 문맹자는 읽고 쓰기 못하는 사람일 텐데 21세기의 문맹자는 너무나 지식이 많이 출현하기 때문에 평생을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배워야 되는 시대가 올 것인데, 필요할 때 배우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바로 문맹자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이 출현하고, 직장에서도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평생 공부하는 시대가 이제는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학교에서는 배우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배우는 법을 모르면 새로운 걸 배워야 될 때 이제 완전히 문맹자가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이미 50년 전에 했습니다.
미래학자죠, 엘드 토플러가. 그래서 그 배우는 법을 배운다라는 게 그 토플러가 한 말인데요. learning how to learn이라는 표현이 여기 어디 있어요? 네. The man who has not learned how to learn. 이 문맹자다. 배우는 법을 못 배운 사람이 문맹자다 그랬는데, 그래서 배우는 법 배우기. 그 세계적인 묵이라는 건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거 알죠? 동영상으로 수업하는 거. 그게 묵이라고 합니다. Massively Open Online Courseware. 세계적인 그 묵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콜세라라는 게 그 중에 하나고, 뭐 edX도 있고 뭐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콜세라의 과목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듣는 인기 있는 과목 탑 5에 그 중에서 이게 탑 2입니다. 탑 2가 이 제목이 이거예요. 배우는 법 배우기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콜세라에 있는 과목이에요. 정규 과목이에요. 배우는 법 배우기인데 이게 지금까지 제가 찾아봤더니 약 250만 명이 이 과목을 수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몇 개 과목 중 동영상 강좌 중에 하나입니다. 배우는 법 배우기. 그러니까 배우는 법 배우기가 이제 독자적인 과목화된 시대가 됐어요. 배우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대학에서도 배우는 법을 배워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커리어를 갖고 자기 직장이 있고 자기의 어떤 일을 할 때 어차피 새로운 기술, 새로운 트렌드 배워야 되거든요. 요즘은 기업에서도 그래서 같이 그룹 스타디 그룹하고 그 다음에 뭐 같이 모여서 북클럽도 하고 그래요. 새로운 걸 배워야 되니까. 근데 그거가 나는 그런 거 못해. 나 학교에서 그냥 아는 걸로 그냥 먹고 살 거야.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통하는 시대가 됐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그냥 그래서 배우는 시대가 됐는데요. 예전에는 대학에서는 맞춤 교육을 트레이닝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각 기업에서 요구하는 거 이런 거를 대학에서 가르쳐줘서 트레이닝하는 거.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맞춤 교육 대학에서 왜 맞춤 교육 시켜달라 기업들이 막 그런 걸 요구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학생이 미래에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서 맞춤 교육 시켰다가 그 학생이 딴 거 하고 싶으면 어떡하죠? 위험하죠? 그래서 저는 맞춤 교육을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여러 분야로 진출해도 멀티플레이어가 돼야지 여러 분야로 진출할 수 있지. 한 분야만 진출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둬버리면 나중에 그 사람이 그게 자기는 그거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으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맞춤 교육이 위험하고요. 트레이닝은 안 되죠. 그러다가 이제 티칭의 시대가 왔었어요. 강의실에 서서 교수님이 강의 쫙 하시면 학생들은 딱 받아 적고 이게 티칭의 시대예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요즘도 그러죠, 물론. 근데 그러다가 사람들이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100번 듣는 것보다 강의는 듣는 거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게 해야지. 그래서 보게 하기 위해서 교환학생도 보내고 외국에 무슨 뭐 방학 때 어학연수도 보내고 이런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이 보게 하고 바깥에 회사에 인턴도 보내고 보게 하는 거거든요.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말하는 거 티칭하는 거 받아 적고 시험 잘 보고 이것만 갖고는 안 되더라. 대학 이 시대에 어떤 학생이 어떤 자기 분야에서 정말 인재를 크기 위해서 그것만은 안 되더라. 그래서 보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러닝 시대입니다. 이게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이니 뭐니 막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만들잖아요. 프로그램을. 우리도 그거 많이 하거든요. 그거 중요합니다. 티칭의 시대에서 러닝의 시대로 간 거예요. 러닝은 듣는 것만 갖고 안 되고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게 하나의 큰 철학이었어요. 이게 그 대학 교육이 바뀐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학생들이 외국이나 기업이나 인턴이나 이런 거 많이 가길 원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보게 되고 학교에 교실에서 가르쳐주지 못한 거 알게 되잖아요. 그랬는데 이거면 대충 될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이제 새로운 레이어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아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게 하자 해가지고 이제 러닝의 시대에는 보게 하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환학생도 보내고 기업 인턴도 하게 했는데 그것만 갖고 안 되더라. 보는 것만 갖고 이제 하게 하자. 그래서 100견이 불여일동이에요.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해보는 게 낫다는 건데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하게 하는 거.
이런 시대가 돼서 저희는 뭘 하고 있냐면 파란학기제를 하고 있죠. 파란학기제 다 알죠? 파란학기제는 정확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게 하자. 보게 하는 러닝의 시대가 아니라 하게 하자. 뭔가를 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게 하자. 그래서 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파란학기제는 결국은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Activity Based Learning, 활동을 통한 학습. 그래서 Project Based Learning, 어떤 걸 프로젝트를 해서 배우는 거. Activity, 어떤 활동을 해서 배우는 것. 이게 이제 러닝 다음, 보는 것 다음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파란학기는 바로 그런 걸 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 자리에서 혹시 파란학기 해볼 생각 한 번도 안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한번 다시 생각하시고 해보시기 원합니다. 제가 기업에 가서 인사 담당자들 얘기하는데 이 하게 하는 거, 프로젝트 하게 하는 거 이런 것 우리 학교에 있다고 파란학기 한다고 했는데 기업 인사 담당자들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력서에 나 그런 거 했다고 쓰시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냥 듣기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거, 그것만으로 안 되고 뭔가 해봐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가치를 창출한 사례가 있어야 앞으로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시대도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가 됐고, 그거는 어떤 액티비티를 해야 되고, 어떤 뭔가를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 시대가 바뀌게 된 거예요. 고등교육이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 무슨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무슨 장애자의 어떤 접근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거 프로젝트도 하고, 이런 것도 사회 문제 해결이거든요. 미세먼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도 포함해서 이런 종류의 사회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자산이 되고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대학은 이제는 배워야 되는 것은 오히려 동영상 강의 같은 것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서 학생들이 필요할 때 찾아보게 하고 오히려 자기가 활동을 하는 그런 과목들이 늘어나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외국의 주요 대학들이 실제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면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파란학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분명히 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의